네, 요즘에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한 사람 같이 모여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마침 중섭님께서 저자세요. 또 베스트셀러는 맞나?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었지만 못 됐고. 네, 네. 결혼의 종말이라는 네. 이런 파격적인 책을 쓰셔가지고 네네. 우리 좀 기대되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아 네네. 근데 좀 진솔한 대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왜 못하죠? 아니 이게 주식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얘기할 때는 객관적이지가 않은데 네네. 저랑 동현님은 동현님은 우리는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네.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또 종말을 얘기를 해 또? 아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이 책은 뭐 이렇게 결혼을 까거나 뭐 비난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아주 객관적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되게 많고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도 이제 결혼의 어떤 부정성보다는 뭐 긍정성도 있을 거고 부정성도 있을 거고. 저는 사실 주제가 정해지고 제가 주말에 부랴부랴 좀 읽어봤는데 좀 놀랐어요. 이게 책 내용을 보고 참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갔다 오신 분이 쓰신 것 같다. 이번 생이 처음이 네네. 아니셔요 네. 이분이. 한 두 번은 결혼하신 분이 쓴 것 같다는 좀 생각을 말 했어요. 끊어서 진짜. 죄송한데 저는 이제 뭐 갔다 오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미혼입니다. 미혼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좀 취재를 도와주셨고 저도 이제 관련한 고민을 하고 이제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내용을 좀 녹여가지고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고요. 결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쓰셨다 그랬는데 제목부터 종말이고 그리고 솔직히 엄청 결혼이 좋다는 얘기는 난 찾아도 못 찾겠던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결혼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결혼이 필요하긴 한 것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혼을 점점 하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 제 생각하고 되게 많이 비슷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도 같은 생각인 게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말 된다. 잘해야 된대. 나 되게 가려서 하는 거 생각해보여. 자기 검열 좀 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그건 사실 개인의 그런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회에서 드라마나 광고나 뭐 심지어 뭐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마치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뭐 완벽한 사람이 돼. 또는 심지어 부모님들도 내 아들이 장가를 가야 또는 내 딸이 시집을 가야 나는 내 의무를 다한 거야. 약간 또는 결혼을 안 하면은 너는 아직 숙제를 다 안 했어. 약간 이런 식의 사회적 압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결혼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남들 다 하니까. 네, 남들 다 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개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혼이 되게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왜냐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결혼이 되게 저는 사실 결혼은 낭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참 되게 좀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저는 와이프하고 결혼을 할 때 저는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어. 결혼은 M&A다.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다. 네. 결혼할 때 얘기했어. 누가 인수한 거예요? 인수 당하셨어요? 인수 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동등한 합병. 예. 왜냐면 서로 간에 뭔가 얻을 게 있고 서로 간에 최소한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낳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1+1이 이제 2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3은 돼야 되는. 네. 2 이상은 돼야 되지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 아래 서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너는 결혼해서 어떤 기대를 하냐. 나는 어떤 기대를 한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히 좀 솔직한 대화로 좀 이끌어서 많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낭만에 빠져서 결혼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면 안 된다. 누군가 이게 콩깍지가 벗겨진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왜냐면은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진짜 둘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산다는 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네네네. 네, 평생 같이 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그 생판 모르는 남하고 그것도 심지어 사랑으로 인한 효과는 다 좋아 보이는 거는 1년도 안 간다고들 하잖아요, 흔히들. 여기 책에 중섭님이 쓰셨는데 네, 유효기간이 책에도 있어요. 2년? 유효기간 있어요. 뭐 네. 평균 사랑의 지속 기간, 뭐 감정의 제 지속 의견은 기간? 아니고요. 네. 이제 다른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 네. 이제 한 그런- 2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랑이 꼭 먹혔어. 근데 너무 꼴보기 싫어. 뭐 심지어 뭐 진짜 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다 꼴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 너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지 말고. 가족법으로. 아니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삽니다. 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결혼에 오해를 대해서 살까봐. 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제 얘기는 아니고 저는 굉장히 결혼에 만족하고 이런 대화의 과정을 거쳐서 만났기 때문에 결혼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때 돼서 옆에 있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미쳤냐 이래요. 저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 농담으로 얘기하는 보통 기혼자들 그러잖아요. 미혼자들 결혼한다고 할 때 미쳤냐 왜 결혼하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되게 그 결혼 자체가 미쳤다는 건 아니고 결혼에 대해서 정말 너무 진지하게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접근하지 말아라. 않고 너무 대충 보면 안 된다. 되게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게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양말 던져놓는 거, 뭐 진짜 설거지 하는 거 언제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싸울 수 있는 게 결혼인데 그런 것까지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냐? 저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동현님이 이제 결혼은 M&A다 이런 정의를 딱 해주셨는데 열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좀 아직 순수한 건가? 저는 한마디로 하면 인생의 동반자?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계산적인 느낌이 들고 약간 그래도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 혈연이 아닌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남편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남편이라고 말할 때마다 남의 편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내 편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자꾸 남의 편 들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이나 머리가 복잡해지면 대화로 풀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해서 풀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에 사실 가장 좋은 친구? 그 남편 입장을 좀 들어보면 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따라다니면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까지 그래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종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집에 2명이 이제 졸졸 따라다니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은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갑자기 말하면서 드는데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일단 밖에서 하기 힘든 얘기도 집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할 때 사고의 포인트가 좀 비슷한 점이 많고 둘 다 공순이 공돌이에요. 그래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게 방식이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한테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대화가 일단 통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왜냐면은 저는 그 M&A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게 그런 경제적인 면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인 면, 그리고 성격적인 면, 그리고 뭐 그런 가치관적인 면 이런 것들이 왜 그러잖아요. 이게 그 M&A라는 거는 그 금전적인 결합도 있지만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회사들이 구성원들까지 이제 잘 융화가 돼야 진정한 이 하나가 되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성격적이며 가치관적이며 이런 것들이 잘 섞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봤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결혼 당사자 둘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한 양쪽의 거죠. 가족과 네. 배경, 뭐 그렇죠. 이런 주변 환경, 그렇죠. 요거까지가 화학적 결합이 잘 되느냐, 그렇죠. 그건 어려운 과제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잘 맞아도 100% 똑같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조화롭게 되는 데에는 네. 대화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죠.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사람은 사실 맞춰가기 되게 힘든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보통 이게 맞추면 되지 뭐 안 맞는 거는 뭐 어떻게든 다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이런 되게 저는 무책임한 말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되게 100세까지 해로하신 부부가 있었는데 어떻게 100세까지 해로할 수 있었냐라는 인터뷰에서 그 두 분이 대답한 얘기가 서로 맞추려고 안 하니 서로 맞추기를 기대하지 않아서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지 서로를 그 맞추려고 나한테 맞추기를 기대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되게 100% 공감하는 게 사실 연애 기간 동안에는 뭐 사실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때도 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애 기간 중에는 가면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막 쓰러져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생활은 가면이 다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가 다 나와 민낯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되게 리스크가 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동현님은 뭐 비즈니스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셨고 이제 열매님은 어떤 애정과 그런 이제 유대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 건데 사실은 뭐 둘 다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결혼의 또 역사를 보면은 이 재밌는 게 이제 결혼이 항상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이 변화를 많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정말 그 동현님이 말씀하신 그 비즈니스적인 결혼관 뭐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과거에는 그게 이제 지배적이었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결혼 당사자들이 그 결혼에 대한 주권이 없었어요. 없었고 뭐 그냥 부모가 시켜주는 사람이랑 생명부재 남이랑 그냥 이제 결혼하는 게 그때는 표준이었죠. 표준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문 간의 어떤 전략적 제휴였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좀 사는 집안, 좀 이게 그러니까. 그 상류층 그쪽에서는 그런 게 되게 강했고 평민들한테는 사실 뭐 아니면 노예 계급 그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나 평민 노예 여기 귀족. 뭐 선택지가 없었던 게 이제 우리가 농경 사회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여자는 뭐 쟁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남자는 더 힘쓰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는 집에서 뭐 애를 본다든지 뭐 이제 이런 그냥 분업 모델 그리고 당시에는 또 여건도 낮기도 했고 여성이 이제 결혼을 거부할 권리도 없었던 거죠. 경제력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방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 열매님이 얘기하신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라는 컨셉은 등장한 지 200년밖에 안 됐어요. 로맨스가 이제 결혼이랑 이제 매칭이 되기 시작한 거.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약간 이게 혼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만 보고 이제 결혼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젊은 시절에 그런 호기롭게 그런 걸 믿고 이제 갔다가 되게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좀 이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우리가 좀 대화를 많이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는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지난 2000년간의 이 결혼과 사랑과 뭐 연애관, 뭐 섹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세계관이 변해온 그 속도가 지난 200년간이 더 빨랐다. 지난 2000년간의 변화보다. 근데 앞으로의 20년간의 변화가 지난 200년간의 변화보다 더 빠를 거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결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전 아니지만 비혼주의자도 요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비혼주의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실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혼이 거의 용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황혼 이혼, 뭐 졸혼 나이가 꽤 많으신 분들 그런 이제 케이스도 되게 많아지고 이제 결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거를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아직은 이게 수면 위에 많이는 올라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뭐 일불처제 왜 이거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랑의 유형을 제시하는 뭐 폴리아모리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저는 그 이 결혼 제도라는 게 자체가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각종 방송 이런 데서 마치 결혼이 인생의 목표이고 제일 아름다운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입을 많이 네, 주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 음모론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저도 약간 동의하는 거는 지배하기에 좀 편리한 구조를 밑받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착하고 앉아서 일하고 시키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필수 요소 이런 요소로서 세금 내게 하고 그렇죠. 노동하게 하고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일단 또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결혼의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결혼에서 가장 큰 기능이 그 부양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혼의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가 만약에 다 애들을 모아가지고 대신 해줘. 이러면 사실 결혼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누구랑 결혼하냐, 어떻게 결혼하냐에 따라서 자녀한테 가는 그런 자원들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또는 혈연으로 묶이면서 점점 이제 계급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 결혼이 생기고 유지가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이제는 안 하겠다거나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수명은 또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는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20대에 하는 것 아니면 30대 초반에 하는 거였으면 안 하겠다고 하다가 50에 초혼을 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렇죠. 예.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랑 평생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평생이 이제 옛날 대비해서 2배가 됐잖아요. 옛날에 뭐 10대, 20대 초반에 결혼하면 한 60까지 살았다가 지금은 30에 결혼을 하면 이게 100세를 살게 됐으니까 물리적으로 2배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디 통계에서 보니까 12년인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에 살 거래요. 그러면 진짜 20대에 결혼하면 100년애로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과 한 사람과 100년.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좀 할 말이 많은 게 사실 그 20대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뭘 알아요 사실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데 근데 나도 자신도 모를 대해서. 텐데 얼마나 그 잘 알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 근데 그럴 때 만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100년을 해로한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앞으로는 평균 2점 몇 회, 3회 뭐 이렇게 네. 결혼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맞아요. 예. 그냥 30년씩 살아봐도 그럼 3명? 막 약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정말로 2명, 3명을 하게 되면 굳이 법적으로 이게 꼭 부부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런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프랑스나 뭐 어떤 다른 유럽 국가들 한국도 좀 많이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나마 우리 셋 중에 제일 젊으신 분. 시간 문제다. 어. 하지만 뭐 바뀌긴 바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봉건적인 유교 문화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저는 그게 더디게 가긴 갈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뭐 이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그쵸. 생각해요. 네. 최근에는 결혼하고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은 너무 것 많죠. 같아요. 그렇죠, 네. 많죠. 애가 생겨도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어린이집 같은 거 좋은데 이 미혼모 자녀 우대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일부러 등록 안 한다는 혼인신고 안 하고 아, 그래요? 자식을 미혼모 자녀로 한부모 자녀 가정으로. 이런 네.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아.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진짜 깜짝 대한민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교육열이 또 다 이기는구나. 결혼의 안정성보다는 결혼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오히려? 있구나. 그러니까 결혼이 선택적이라는 거죠. 법적인 결혼은. 음.
좀 그 정도니까 이미 많은 게 되게 파괴되고 있지 않나.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유동하는 결혼. 이게 이제 그 사회, 지금 고인이 되신 이제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 유동하는 근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리퀴드 모더니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세계관이 견고했잖아요. 특히 뭐 중세 시대에는 신이 일단 우선적이고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의 삶이나 우리 아빠의 삶이나 나나 내 후대의 삶이나 크게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이제 고정된 세계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움직였다면 근대부터는 굉장히 이제 변화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변화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결혼도 같이 궤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근대부터도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보다는 지난 200년간의 변화가 훨씬 더 급진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내가 부모랑 반대해도 부모가 나를 반대해도 결혼해야지. 이게 뭐 미디어 같은 데도 그런 데 나오죠.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도 그쵸. 그런 예고. 그리고 뭐 과거에는 사실은 섹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출산을 위한 어떤 그냥 의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일종의 뭐 스포츠 같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쾌락을 당당하게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사회적 환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여성도 과거에는 피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는데 피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뭐 등등등 데이트라는 것도 생긴 지가 100년밖에 안 된 문화거든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여성의 집이 있으면 거기 이제 방문을 하는 거 가가지고 이제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를 최대한 이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과거의 맞아. 문화였는데 데이트는 또 차 타고 나가가지고 영화도 보고 뭐 콜라도 먹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런 변화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도 좀 그런 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중하면 뭐 신중하다고 뭔가를 이게 예측 가능한가요? 안 겪어보고 이분은 좀 인생을 여러 번 살아보신 분 같으니까 빼고. 네. 그럼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동현님이 그러면 M&A라고 하셨을 때 네. M&A 하기 전에 이제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사가 이제 연애 과정이라 보면 그렇죠.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실사를 하신 건가요? 사실 기간은 되게 짧아요. 신중하게. 네, 기간 짧은데 네.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이게 M&A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나를 모르면은 누가 나랑 맞는지 몰라요. 이거 너무 좋은 말이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연애를 통해서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연애를 하지 않으면 나를 잘 몰라요. 연애를 해도 잘 모르지 않나요? 연애를 해도 모르긴 한데 혼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돼요. 상대적으로. 상대적. 왜냐면은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나를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면은 이게 상호작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상상만으로는. 근데 애인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거는 되게 거슬리네? 또는 이런 건 되게 좋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로 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가. 네, 빅데이터가. 근데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똑같은 피드백. 네, 똑같은 피드백. 예를 들면 똑같이 상대방을 슬프게 물어보면 하고.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뭐 비슷한 스타일의 분을 좋아했다가 비슷하게 헤어지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빅데이터를 쌓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헤어졌고 절치부치면서 공부하듯이 공부하듯이 내가 왜 헤어졌고 오답노트 적듯이 오답노트 맞죠. 딱 오답노트여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면은 좋았고 이런 면은 정말 싫었고 이런 면은 내가 도저히 못 찾는 부분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이제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라는 거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결혼 정년기라는 게. 그쵸. 시간은 한정돼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그 시간 동안. 근데 사실 우리가 옷을 골라도 막 사이트 막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사실 빠 보는 게 한 거의 뭐
한번 옷 살 때 몇 번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아, 저는 잘 비교 잘 안 해요. 그냥 막 사야 돼요. 네,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사요. 근데 저는 옷 살 때도 보통 여자분들이 그 왜 한 여러 벌 막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이게 어울리나 이렇게 저게 어울리나 이렇게 그쵸. 다 네. 보잖아요. 근데 결혼은 생각보다 그렇게 고르지 않고 그냥 결혼해요, 느낌대로. 아니면 이제 정년기에 뭔가 이제 포모가 느껴져서 네. 네, 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고. 이게 네. 아니 내 사이즈에 맞아? 나한테 핏이 맞아? 나한테 잘 어울려? 색깔이 어울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물며 옷을 골라도 그런데 결혼 상대방을 고를 때는 생각보다 되게 감정적으로 그냥 고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식 고르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가끔 보면은. 네. 근데 저는 제가 미혼자로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과거 대비해서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혹은 못 하는 이유 중에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실사 말씀하신 이게 너무 요소들이 많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가 그냥 이제 정해준 사람이랑 해야 되니까 아예 권리가 없었죠. 그런 게 그쵸.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애정에 기반한 이제 그 결혼 이게 이제 싹 트기 시작할 때 뭐 200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뭐 외모적인 거 당연히 있을 거고 말씀하신 어떤 뭐 대화가 통하는 거, 경제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뭐 몇 가지 이제 그 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오늘날에도 유효하긴 한데 그 오늘날에 그게 훨씬 섬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고양이를 키워. 그러면 이 사람 상대방도 고양이를 좀 키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취향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러이러한 취향을 좋아해. 사진을 좋아해. 그럼 이제 이런 게 좀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난 어릴 때 뭐 해외 생활을 좀 했어. 그리고 나는 뭐 한국에서 살지 않고 나중에 뭐 해외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조금 그런 이제 유학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근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섬세해진 느낌. 근데 이게 중선님하고 제 얘기하고 다르지 않는 게 이게 결혼의 어떻게 보면 페이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선님의 말씀은 이제 일단 제 얘기는 결혼하고 나서 이걸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대방을 고르는 부분의 문제인 거고 중선님의 얘기는 이게 결혼을 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그 결혼율이 낮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포커스가 다른 문제인데 저도 똑같이 동감해요. 왜냐면은 저는 제 리스트를 보고 딱 정리한 게 있잖아요. 리스트를 보고 생각한 게 나 결혼 못 하겠구나. 실제로 정리도 정리를 하셨어요? 해봤어요? 네, 진짜 정리했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어려운 결혼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심지어 비혼주의까지 선언을 했어요. 나는 결혼 못 해. 안 되겠다. 네, 결혼 못 해. 그냥 이렇게 왜냐면 이런 관점으로는 난 결혼 못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비혼주의까지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게 이게 너무 보는 면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네.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하고 일맥상통을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 매칭 시켜주면 그냥 결혼하고 그냥 적당히 경제력 맞고 이게 외모 맞으면 결혼하고. 물론 요새도 그런 게 유효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가치관, 뭐 성격, 그쵸. 취향, 진짜 뭐 학벌, 뭐 등등등 다 따지잖아요, 사실. 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누군가 찾았겠지 이미.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모험을 하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를 되게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험을 해야 되는데 모험의 난이도를 좀 낮추고 싶은 거죠. 이게 엄청 큰 모험이란 걸 아니까 가족 간의 만남도 있고 결혼하면 뭐 이게 뭐 연애랑은 다르고 그런 무게감을 느끼고 배우자를 만나야 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너무 다이나믹한 사람 일단 피하고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적었으면 좋겠다 살다가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 근데 평소에 저의 삶은 뭐 직장이든 뭐 다른 여행이든 안 해본 걸 다 즐기고 싶어 하는데 결혼을 해서부터 뭐 안 해본 거 내가 모르는 걸 막 더
스릴 있게 살고 싶진 않아. 이게 이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건은 다양하게 많지가 않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모르는 일이 엄청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두려워하고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맞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얘기하려고 만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 제가 리스트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그나마 이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쟤랑 그 결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여자분들을 수를 보면은 거의 몇만 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사실 그 몇만 명을 다 못 만나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한 만났으면 신문에 나왔겠지. 현대판 돈주왕.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이거를 최소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되게 전략적이시네. 네, 라고 친구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리스트를 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런 면이 나를 맞는 사람은 대화를 빠르게 해보면 되잖아요. 나랑 잘 맞아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저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저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어쨌든 그래서 간에 많이 만나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분하고 만났다는 게 삐리리? 중요한 거잖아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네, 원하는 분하고 만났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요즘 그 친구들하고 가끔 얘기를 할 때 네네. 그런 약간 이것도 약간 도발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너네는 시간이 없다. 왜 한 사람과 4년, 5년을 연애하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냐. 차라리 왜냐면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한 명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아니 그 결혼한 것도 아닌데 다양한 사람과 연애를 해라 한 번에. 합법적일 때. 네, 합법적일 때. 결혼하면 그걸로 이제는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자기 자신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도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쨌든 가능성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약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전혀 이견이 없어요.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특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열매님이 말씀하셨던 포인트에서 이것도 약간 이제 논란이 될 법한 주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남녀가 좀 결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출산에 대한 어떤 압박 이제 이런 게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큰 것 같은데 또 이제 남자 쪽에서는 이제 어떤 그 경제적 부담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제 이런 게 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를 막 하다 보면은 미혼인 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비혼인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재밌어요. 각자가 이거는 여자한테 손해인 것 같아요. 이건 남자한테 손해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장을. 그래서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저는 뭐 맞는 말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남녀에 따라서도 좀 앵글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뭐 그렇게도 좀 봅니다. 예를 들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처음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신 중섭님은 네네. 어쩌다가 결혼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냥 이제 제가 되게 다양한 부류의 책을 썼는데 네. 언젠간 사랑에 대해서 꼭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단순히 뭐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정의도 추상적이고 뭐 범위도 추상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책의 부제가 사랑, 섹스, 연애, 결혼에 대한 사유인데 요 정도 되는 그 주제들 한번 커버를 해봐야겠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사실은 뭐 다른 학자분들 혹은 책에 나오는 인용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이걸 하나의 논문처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고찰해 보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현대의 결혼 시스템이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쓰게 된 거고요. 한국의 알랭드 보통이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너무 뭐 저한테는 과분한 찬사죠. 왜냐면 알랭드 보통 책을 읽고 제목이 뭐였지? 낭만적인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도 있고요. 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 책이요. 그 왜 책도 나는 너를 있고, 사랑하는가. 뭐 인생학교 섹스라는 책도 있고. 근데 그분이 참 저도 이제 많은 영감을 주셨는데 네.
되게 불편할 수 있고 그런 주제를 참 담담하게 맞아요. 잘 쓰세요. 맞아요. 예. 근데 중섭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아 저는 뭐 그냥 흉내 내고 싶은 사람이고요. 연애에 대한 책이었으면 좀 모르겠는데 결혼에 대한 책을 결혼을 안 해본 분이 이렇게 심오하게 쓸 수 있을까?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많은 핀잔을 들었던 게 제 주변 기혼자들한테 야 너 무슨 결혼도 안 해본 애가 이런 거 써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친한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뭐 작가가 죽음에 꼭 경험을 해봐야 죽음에 대해서 쓰는 건 아니다. 예. 너 이 상상력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이렇게 뭐 답변을 하곤 하죠. 근데 이제 좀 너무 재미있는 게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제 주변 분들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이런 책을 보고서 뭐 리뷰를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이거 이러이러한 내용이 뭐 좋았다 나빴다 공감됐다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너무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남자 여자 성별에 따른 부류 그리고 이제 기혼자 미혼자 뭐 여기에 좀 더 나가면 이제 비혼자도 있고 뭐 이혼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되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 피드백이. 자기가 공감이 됐던 거, 공감이 안 된 거 이게 너무 다르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분들이 되게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 재밌었고 놀랐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 이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취재를 잘했구나. 예.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미혼자는 취재를 하셔도 예. 이게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피드백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 있죠. 미혼자들은 왜 내가 결혼을 지금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건지, 왜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이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결혼관, 사랑관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감을 많이 주셨죠. 많이 주셨는데. 저는 좀 놀란 게 사실 이게 그 결혼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들어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된 게 좀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다녀오신 게 아닌가. 오해하실 만한 그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네. 대문짝만하게 그거 캡션을 좀 넣어주세요. 한중섭 작가님 싱글인. 미혼. 네, 미혼인. 미혼. 오적 깔끔함. 근데 그 책에 인용 문구들을 넣으셨는데 철학자들의 문장들이 또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세 장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것도 되게 와닿았고. 맞아요. 결혼은 뭐 혼자 있었으면 생기지도 않을 문제를 둘이서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다. 뭐 이제 이런 맞아요. 것도 혼자 좀- 있었으면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인데 네. 둘이 됐다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네네. 맞아요. 있지도 않았을 문제였는데. 뭐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좀 공감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막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하면서 되게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우리가 좀 과거 얘기, 뭐 현재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보자면 그거 한번 얘기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팅 앱. 두 분이 이제 한창 그 미혼이실 때는 그게 표준은 아니었잖아요. 없었죠. 뭐 접속 없었죠. 이런 영화가 있긴 했지만 네. 당시에 그 영화였고. 아이폰이 결혼하고 나왔어요. 제가 네네네. 에피소드가 있는데 앱이란 게 없었다고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네. 그 되게 다양한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되게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 데이팅 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팅 앱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몇 번 하고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사진과 실제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그건 꼭 데이팅 앱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사실 소개팅에서도 그쵸. 그런 이제 뭐 근데 소개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피드백이 있잖아. 어느 정도 가기 전에 사진과 조금 다르긴 해. 약간 이런 거라든지. 중개자가 있는데 네, 그게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니까 정직한 피드백이 없었군요. 그렇죠. 이게 너무 이게 뭐지?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너무 이게 외모도 심지어는 이게 그나마 나와 있는 정보이 외모도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심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데이팅 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뭐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올드한 건데 데이팅 앱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선호하는 게 뭐 그냥 아는 사람이 이제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를 선호하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든지. 근데 이제 요즘 좀 진짜 젊으신 분들은 또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때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코로나나 이런 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되게 좋은 결실을 맺는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까지 성공률도 꽤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이게 네. 표준이 되었고 네. 한국은 뭐 저는 최근 진짜 한 2년 이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게 보편화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정말 그 그레이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분류하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난 좀 가벼운 만남, 가볍게 큰 부담 없는 만남, 이제 이쪽과 나는 이거 진짜 진지하게 난 정말 이거에 막 혼신의 힘을 다할 거고 이런 좀 무거운 만남으로 구분을 하자면 정말 이 안에 그 세그먼트들이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고 이쪽은 거의 무슨 뭐 증명서를 엄청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제 뭐 그런 또 분야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걸 이제 드러내기 위한 어떤 증명서 이런 걸 이제 보는 데가 또 있고요. 어떤 건 또 들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수반되는 절차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가치관, 뭐 종교, 뭐 정치, 뭐 이제 이런 거를 쫙 글을 써야 돼요. 예, 그냥 띡 뭐 카카오로 가입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상세하게 자기소개서를 써놓고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볼 수 있고 하면은 아까 동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대충 매칭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곳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쪽은 또 너무나 이제 좀 가볍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것 같고 저희가 너무 시대에 뒤쳐졌나 봐요. 그러네요. 너무 저는 옛날이라. 최근에 소개팅을 해주려고 몇 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양쪽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경험이었던 게 양쪽 다 소개팅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보내래요. 그래서 뭘 했더니 양쪽 다 뭐가 있더라고요. 무슨 우리 이제 회사 추천해줄게 하면 레주메 바로 오는 것처럼 프로필 사진하고 소개팅용 프로필 사진하고 본인에 대해서 프로필을 몇 줄을 그런 게 있어요? 알아서 서로 보내줘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저는 취미는 어떤 거고요. 네, 뭐 지금 무슨 일 하고 있고요. 저는 나이는 대략 몇 살, 뭐 정확하게 넣는 사람도 있고 대략 네. 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네네. 요거를 한 놀랍다. 몇 줄로 간략하게 써서 이렇게 탁탁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 만나자 말자. 요거를 딱 결정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약간 문화적 세대 차이 네. 저도 여기서 충격받으면 저도 늙은 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저런 부잣다리를 지금 얘기하고 그래. 디지털 뭐 데이팅 앱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네. 리버럴하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구나. 저도 이거를 몇 번 네. 이제 양쪽을 토스를 해줬는데 네. 한쪽에서 근데 왜 학력은 안 적었어?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또 이쪽에서 그걸 굳이 말해야 돼요? 이런 이제 반응. 그래서 요 시대의 표준을 내가 모르겠다. 누구는 이런 거를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다르구나. 네네네. 되게 근데 이제 전해주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서로 쿨하게 아니요 전 이러이러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바로바로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만나지도 않고. 네. 오.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떻게 좋게 말하면 효율화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그쵸. 해볼 필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대가 지나고 뭐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잠재적으로 만남을 할 수 있는 이 표본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집에 가서 막 데이팅 앱을 깔고 뭐 제 사진을 올리든 안 하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거를 하면은 한 시간, 뭐 2시간 만에 아마 10명의 이성들과 이제 매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저희 한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런 정년기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마을에 있는 여자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없죠. 5명도 안 될 거예요. 뭐 갑순이랑 뭐 순이랑 뭐 이렇게 몇 명 김진사 안 때 될 거예요. 셋째 딸. 예. 그 몇 명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도시로 나가서 뭐 할 거 아니면. 그리고 옛날엔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몇 번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소개 통해서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그 관계의 깊이 이게 이제 있느냐, 그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로 놓고 보면은 이게 그쵸 과거랑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느끼는 바인 것 같고 또 다른 제가 그냥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는 거는 약간 이제 이거는 약간 자본주의랑도 좀 맥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인간을 어떤 되게 상품화 시켜놓고 하는 게 그런
본질이 좀 있잖아요. 네.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 근데 이것도 마치 그냥 하나의 개인을 이제 시장의 어떤 상품이자 이 상품을 셀링하는 상인으로 만들어 버린 느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저는 지금 무슨 매력 일을 하고요. 포인트. 막 자기 매력 자본을 막 증명을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풍토도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좀 씁쓸하다 그리고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그쵸. 예, 예, 예. 이게 이제 우연히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옛날 소설에 나오는 만남은 예, 뭐 소나기 막 이런 거요. 우연히 기차를 탔는데 옆좌석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했다든지. 네. 근데 오히려 이제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 이게 그렇죠. 예. 왜요? 이렇게 이제 더 거부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는 반면에 예.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뭐까지 조건이 맞으면 무슨 조건 명령어처럼 그렇죠. 요 조건이 맞으면 카테고리가 맞으니까 예.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블랙미러라는 이제 넷플릭스 그 SF 드라마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너의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너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매칭을 딱 이렇게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내가 딱 만나 보면은 그 날짜가 나옵니다. 뭐 1일 아니면 뭐 1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이거 알고리즘이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최적의 사람이 이 맞아요. 사람이야 뿅 이제 이렇게 매칭 시켜주는 거. 저도 그 넷플릭스 거 봤는데 예.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온라인상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놀라운 거는 AI가 예측하는 그 사람의 성향이 실제로 점점 더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대체로 이런 사람을 좋아해라든지 어떤 행동을 다음에 할 거야 라는 게 점점 더 맞춰지는 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얘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뭐라고 어느 정도 초기에는 얘가 날 모르니까 아무거나 보여주지만 내가 거기서 좋아요 하고 반응을 보이고 댓글을 달고 이러면 얘가 나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 성향으로 깊게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안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놀게 만드는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다른 면이 있었는데 발굴을 못하고 더 지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었는데 그쵸. 그렇죠. 맞아. 그 가능성이 닫혀버린다. 다 완전히 닫혀버리고 원래 좋아하는 가능성으로 계속 나를 키워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맞아. 거죠. 스스로 나를 모르게 되는. 이게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플래너스 이론이 있잖아요. 딱 그 유튜브나 미디어가 딱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만 다 주니까 그런 정보가 진실인 거야 이게. 맞아요. 점점 더 그쪽으로 접근성이 커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전부 다 가짜라는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론하고 똑같은 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바꿔서 보면 또 남들이 좋아하는 대중이 요거는 가치가 있어라든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요게 더 강화돼서 내가 그 사람을 그런 걸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왜 대학 갈 때 남들이 좋다는 대학에 가고 싶고 전공 고를 때 마치 좋은 과도 그런 기준으로 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성향이 자꾸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맞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원래 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철학적인 자크라카 또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기술이 막 발전하고 하면은 미래는 진짜 뭐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이쪽이랑도 새롭게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해질까? 그들과 결혼을 한다든지 뭐 결혼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해질까? 뭐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많이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영화 허 보셨나요? 봤어요. 네,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열매님의 아드님이 15년 뒤에, 한 20년 뒤에 엄마 나 여자친구가 생겼어. AI랑 결혼할래? 집에 좀 데려와봐 했는데 짠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안에서 이제 그냥 있는
예. 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근데 정말 진심이야. 예. 정말 너무 좋아해. 네, 그러니까 진짜 참 웬만하면은 현실로 나오라고 하고 싶겠죠. 정신 차려라. 아, 근데 그런 친구를 사귀고 그런 음. 감정을 느끼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 어쩌면 현실에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쵸. 나만을 나의- 위한 그렇죠. 그리고 맞춤형. 맞춤형. 예. 나한테 화를 내지 않고 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음. 내가 부를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음. 현실에 불가능한 존재라서 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 사이버 세상에서의 친구 사귀고 연애하고 이러는 건 앞으로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이버에서의 좋은 점은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기계가 나를 해석해서 인간이 해줄 수 없는 걸 해주는 거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완벽해 보이면 징그러운 거. 그 블랙미러에 똑같은 거 있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네, 예. 그 사람이랑 똑같이 만든 맞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맞아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 남편이 뭐 남긴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쫙 빅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네. 그 모든 인체도- 정보를 예. 보내주면 그 사람을 복제한 것처럼 예. 로봇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로봇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예측 가능한 원래 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맞아요. 근데 항상 관계라는 게 상대방을 슬프게 만들잖아요. 항상 뭐 부모 입장에서도 애들이 날 슬프게 만들고 연인도 날 슬프게 만들고 이제 어쨌든 뭐 직장 동료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는 다 이제 슬픔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슬픔이 없잖아요. 갈등이 있고 예. 원래 이 관계라는 거는 예측 못한 변수가 그쵸, 있어야 그쵸. 하고 예. 그럴 때 갈등이 생기고 날 슬프게 만들고 뭔가 예. 텐션이 생겨야 되는데 예. 이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짜증이 나는데 그 남자 로봇의 반응은 왜 그러세요? 오늘 왜 그러는 거야? 너무 너를 감싸주고 싶어라는 계획된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소리 확 지르잖아요. 소리를 확 지르고 네. 갖다 버리는데 다시 따라와서 또 상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버 세상에서의 문제라면 그게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나요. 원래 사람은 아, 너 왜 그래? 이러면 똑같이 싸워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계는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자연스럽지 않다. 요거 때문에 관계는 결국 갈등에서 애정이 싹 트는 게 아닌가. 근데 저 그 부분도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보완할 수 있다 봐요. 그 모드를 설정을 해서 갈등 텐션 난이도로 그렇죠. 예, 굉장히 순종적인 나의 어떤 그거 뭐 아니면은 진짜 이제 좀 톡톡 이제 튀는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 그 모드도 나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인간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간에 좀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소통을 하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예측 가능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를 모르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 같이 하나가 됐다는 뭐 어떤 그런 감정, 뭐 소통 사실 이런 것들이 제일 좀 사람한테 행복감을 느끼고 또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또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이런 거가 오히려 되게 중요한 면일 텐데 오히려 이제 그런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인스턴트적으로 순간적인 어떤 그런 욕구나 순간적인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좀 장기적인 관계나 좀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님은? 저도 이제 저는 그거에서 충족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결핍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아니면 뭐 그 매개체가 로봇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요새 막 다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언젠가는 그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뭐 시간을 거기다 많이 쓰겠죠 사람들이. 현실에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핸드폰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예.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히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서도 사랑이 생길 거고 한데 그 대상이 뭐 예를 들어 뭐 지구 저 건너편에 있는 유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그 안에서 시스템 내에서 만든 AI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나는 지금은 저도 올드 패션이라 이런 게 생각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 아예 거기서부터 생활을 했던 친구들 10대부터 얘네는 그거가 어찌 보면은 새로운 또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뭐 그러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만약에 아빠 나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애인이 새로 생겼고요. 너무 뭐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뭐 이제 그럼 AI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들으면 뜨악 하는데 그래 이것도 어쩌면은 새로운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 또는 어떻게 그게 뭐 AI가 될지 뭐 반대편 유저일지 모르지만 사실 요즘에는 게임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게임 많죠. 유저들끼리 네. 그 안에서 게임 내에서 결혼하고 막 그런 거에서 뭐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근데 결국 근데 그것들이 끊어지는 것도 되게 쉽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렇죠. 예. 하루 만나고 하루가 뭐야? 한 시간 그러니까 있다 한 시간 헤어질 수 뒤에 있어. 다시 또 이혼한다고 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자기가 그 좋아했던 상대방이 나중에 AI였다는 걸 깨달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할 것 같아. 그런 물론 저도 올드 패션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상상을 해보면 약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그런 인간관계의 소통이나 관계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